이번 시간에 제가 강의할 내용은 드론 자격증 취득 그리고 안전운행 요령인데요. 드론 자격증 취득이 항공안전법이 재작년 1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항공안전법이 2kg가 넘는 드론을 소유한 자는 기체를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드론 2kg 이상이면 여기에 보면 3종 기종 이상 드론을 보유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돼요. 본인 이름하고 기체명하고 거기에 재원 뭐 이런 것들을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종류별로 해서 1종부터 4종까지의 드론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2021 이전까지는 12kg 이상 드론에 대해서만 자격증이 필요했어요. 그 이전에는 자격증이 없어도 다 날릴 수 있었는데 재작년서부터 이렇게 1종서부터 4종 기체에 대해서 자격증을 따도록 이렇게 돼 있는 바람에 더 어려워졌죠, 많이. 그게 이제 뭐냐면 사생활 보호라든가 또는 이제 어떤 드론으로 인한 사망, 사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강화됐어요, 법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드론을 현실화하고 생활을 하자는 그런 취지하고 맞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저렇게 강화된 법 속에서 이제 우리가 드론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오늘 오신 우리 교육생분들도 어차피 지금 현직에서 생활하면서 이 드론 교육을 받아서 내가 필요한 드론 교육에 대해서 드론에 대해서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1종부터 4종을 따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과연 나는 1종을 따야 되는지 4종을 따야 되는지 이런 이제 판단에 대한 기준도 있을 거예요. 그게 처음에 이 드론 자격증이 있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드론 학원들이 전국에 한 700개 정도 돼요. 그러면 전문 학원이 있고 사설 학원이 있는데 사설 학원이 한 500개 그리고 전문 학원이 200개요. 그런 현실들이 왜 나왔느냐면 드론을 국가에서 장려하면서 드론이 김건모로부터 해서 2015년도부터 16년도에 뭐 계속 드론 취업 인구가 늘면서 드론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한 거예요. 취업이 100% 된다라고 해서 노업용 방제도 뭐 한 달에 3천만 원 번다, 4천만 원 번다 이런 현실이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게 아까도 이제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드론 산업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열악한 조건에 있고 그리고 드론에 대해서 제작 시장보다는 활성화 시장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키워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입장 속에서 새로운 신규 취업자가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실제 드론이 활성화되면 드론 분야에 드론 제작하는 것만이 아니라 드론 코딩 그리고 드론 관제사 드론 관제를 하는 관제사, 그리고 드론 프로그래머, 시스템머, 그리고 드론 제작 여러 분야의 활용을 해서 취업이 돼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 많이 딴 사람들이 뭘 했느냐면 드론 학원을 차리는 거예요. 드론 학원을 차리다 보니까 500개, 700개씩 돼가지고 지금 학생들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각 드론 학원에 가면 경쟁이 돼서 치열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 이제 우리가 드론을 딸 때 1종서부터 4종까지 보유학해가지고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따야 되는데 4종 이 지금 250g을 초과하게 되면 4종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고 또 2kg 초과 7kg 이하일 때는 3종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고 7kg에서 25kg 이하는 2종 자격증 또 25kg에서 150kg은 1종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 현장에서 보신 산림 묘목들만 드론이나 농약 드론 같이 25kg 이상이 될 때는 이러한 1종 자격증은 있어야지 운행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현장에서 봤던 오전에 봤던 이 매트리스 300기종 이 기종은 2종 기체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셔야 돼요. 자격증은 인스파이어 이런 것들은 이제 수색하는데 소방서에서 또는 경찰관들이 고속도로 순찰하면서 이 불법 운행하는 거 잡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3종 기체, 3종 자격증을 보유하면 되고 4종은 이제 우리가 대부분 다루는 거예요. 매빅 그리고 팬텀, 엘리오스 어제 봤던 요 드론 이런 드론 정도는 4종 드론만 받으면 된다.
그러면 4 정도로는 250g 초과하니까 온라인 교육을 받은대요. 이거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 볼 거 없이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6시간 이수하게 되면 4 정도로는 이게 취득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자유롭게 매빅이라든가 이런 패턴 같은 것들은 적용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때서부터 인스파이어라든가 사무실에서 수생용이라든가 또는 뭐 이제 업무용으로 활용하게 되면 2kg 이상 7kg 이하가 되기 때문에 3종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상은 2종하고 1종. 이제 2종 이상은 실기시험을 봐야 돼요. 이 3종까지는 3종은 비행경력 6시간, 비행운전경력 6시간을 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3종 자격증이 나와요. 상대적으로 쉽죠. 그죠? 그래서 2종 자격증은 운전 비행경력이 10시간, 그리고 필기, 실기시험을 봐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1종은 비행경력이 20시간, 비행운전을 로그 기록이 20시간 이상 돼야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필기와 실기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절차가 이제 1종으로 가면서 까다롭죠. 그리고 완고요. 조그만한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그 뭐 허가 없이, 아니 저 자격증 없이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자격증을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이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체 명칭들이 많은데 1종 기체, 2종 기체, 3종 기체, 4종 기체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매트리스 어제 RTK 장비는 2종이고 인스파이어 2 유닛 뭐 이런 것들은 3종이구나. 그럼 3종 자격증을 따야 되고 대개 4종 매빅 DJI에서 나온 매빅 프로 여러 가지 종류가 DJI에서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스파크나 이런 것들은 4종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야 되는 거니까 참고로 나중에 이 자격증은 이렇게 따야 되는 거라고 아시면 돼요. 자격증을 따시는 그런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니까 설명을 드릴 건데 조종자 자격은 국가 자격증은 딱 3개밖에 없어요. 국가 자격증은 조종자, 여기 보면 조종자 만 14세 이상에 대해서 볼 수 있고 비행시간이 20시간을 누적 비행시간이 돼야 되고 지도조종자, 이 교관, 실기 교관, 이 교관은 만 20세 이상 그리고 시간이 100시간 이상이 돼야 돼요. 조종자 자격을 취득을 하고 1종 자격을 취득을 하고 80시간, 누적 시간 요 20시간에다가 80시간을 비행시간을 더 이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실기 평가자는 여러분들 실기시험을 볼 때 평가를 외부기관에서 나와요. 그 사람들은 이 지도교관 자격증을 따고 그 100시간에다가 누적 50시간을 따야 실기 평가자가 돼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되는데 주로 이제 조종자 자격에 1종 자격증, 2종 자격증이나 이제 이런 시간들을 많이 하죠. 이건 1종 기준을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자격을 내가 따겠다, 자격증을 취득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응시 자격 신청을 하는데 비행 경력 증명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학원에 등록을 하면 로그인 기록 출결 상황 관리 앱을 깔아요. 여기에 들어가면서 학원에 가면 여기다 체크를 하면 몇 시 몇 분에 딱 찍히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나갈 때 되면 또 찍혀요. 그럼 4시간을 있다 가더라도 4시간을 인정 안 해주고 하루에 2시간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비행시간을. 그러면 그런 비행시간을 채워야 돼서 만약에 일정을 기준으로 한다면 20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하루에 2시간씩 해더라도 열흘은 최소한 꼬박 나와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업무 보고 뭐 내가 다른 일 보고 이러다 보면 뭐 열흘이 넘어서 2주도 걸릴 수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주말반이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만 하는 분들. 그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도치면은 4주를 볼 때 8번을 받을 수 있으니까 2시간씩이면 16시간. 한 달을 꼬박 주말반에 해도 16시간. 모자른 시간 4시간을 더 채우려면 한 달 이상, 한 달 보름까지 가겠죠. 그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JT 드론 어제 학원에 가면 가끔 그쪽에서 이제 강사가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와서 좀 봐주십시오라고 해서 학생들을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 보면 요즘에는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주는 게 많아요. 공무원도 50% 보조하고 자부담 50% 해서 장려를 해요. 근데 이제 근무 시간은 출장을 다뤄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자기가 근무 시간 외에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국도유지 그 사무소 직원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매 연초에 그러면 순번에 의해 가지고 출장까지 다 인정을 해줘요. 자격증을 따는 거를. 그래서 국도유지 그 교육생 2명이 낮 시간에 와가지고 교육을 받고 인정을 받고 100%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서 이 자격증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매년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낸대요. 그런데 그 공무원들은 모르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한번 기회가 되면 찾아보시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비행 경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행 경력을 채웠다. 그러면 면허증 3번하고 해서 응시 신청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통공단에다가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기가 로그 기록 학원에서 인정받은 거하고 20시간 그리고 운전 면허증 4번하고 해서 올리게 되면 거기서 이제 됐습니다.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학과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학과 시험에 보면 과목이 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운용 이런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기가 학과 시험은.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학과 내용의 법규도 해야 되지, 여기에 기초 원리서부터 무슨 공중 조작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문적인 부분인데, 책 한 권 사가지고 거기에 있는 문제 읽고 가서 시험을 본다면 이 문제가 40문제에 50분을 보는 거예요. 사지선다행에. 그런데 합격 점수가 70점 이상이 돼요. 기사시험만 보더라도 기사자격증 60점 이상 돼야 되는데 이건 70점 이상이 높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책 한 권 가지고 문제 보고 내가 합격하기에는 어려워요. 오히려 50대, 40대 후반, 50대 이상 된 분들은 필기시험이 더 어렵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 필기시험은 지금 보다시피 이러한 항공법규, 기상, 비행기 운영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언제 공부할 시간이 있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시험에 5, 6번씩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서 사설 그 학원 그 시장에서 그때 학과시험을 대전에 가서 보다 보니까 한 60대 넘은 분이 손을 계속 떨고 있더라고. 계속 공부하려고 항상 펜으로 밑줄을 긋는데 5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분은 스트레스를 더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책 한 권이 아니라 기출문제가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기출문제를 찾아보면 기출문제에 대해서 뭐 30회, 40회 분 기출문제 나왔던 게 있어요. 그럼 그 기출문제를 보고 거기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건 책을 찾아서 이해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다뤄보면 문제는 문제은행식, 기출문제에서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한 30회를 기출문제를 쭉 풀다 보면 아, 반복되는 문제가 뭐가 많이 나오는구나.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나중에 만약에 자격증 시험을 해서 필기시험을 본다라고 할 때는 기출문제를 이제 보시는데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것마저도 시험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면 전문학원에 등록하면은 시험 없이도 이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과 시험에 합격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실기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기시험을 보는데 실기시험은 1종하고 2종만 실기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봐요. 이제 이따가 여기 비행 실습할 때 나가면 우리 교관들이 와가지고 라마콘을 박아놓고 실제 실기시험을 볼 때 코스를 운행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하기도 쉬우실 거예요. 그러면 이륙전 점검, 기체 점검해가지고 이륙전의 프로펠러라든가 랜딩 기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문제가 없는지 이륙전 점검을 한 다음에 이륙 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륙 비행을 해서 전지 40m 쭉 운행해서 가는 거예요. 키를 눌러가지고 조종기를. 그리고 후진으로 40m 하고. 근데 굉장히 쉬울 것 같죠. 근데 쉽지가 않은 게 왜 그러냐면 비행기를 보고 앞을 쭉 미는 거기 때문에 자세가 기울어진다든가 아니면 힘이 너무 들어가게 되면 일자로 똑바로 밀어지지 않아요. 옆으로 약간만 비틀어지면 가면서 양쪽 1m 선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1m 선을 벗어나게 되면 탈락. 그런 부분이에요. 쉬운 부분이 아니죠. 그 다음에 삼각비행. 그럼 갔다가 후진해서 와서 여기서부터 우측으로 가서 우측에서부터 45도 각도 위로 가서 삼각비행을 해서 내려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원주비행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원주비행. 원주비행은 라마콘에 7.5m 원을 그려놨는데 라마콘 4군데를 원주비행에서 돌아야 돼요. 벗어나면 안 돼요. 1m 이상.
그러면 가는 원형으로 돌아갈 때 키 조작을 얼마나 익숙하냐에 따라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 원주 조작이 비행이 있고 비상착륙 높이 올라갔다 급격하게 떨어뜨려서 착륙하는 거 그리고 정상 접근 착륙 이렇게 해서 1종은 다소 어려워요. 실기시험에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2종은 이 비상착륙 원주 비행이 어렵다 보니까 원주 비행 대신 마름모 비행으로 간단하게 바꿨고 그리고 정상 접근 착륙이라는 것은 정상 접근이라는 건 뭐냐면 이 GPS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호버링을 하거나 움직일 때 GPS에 의해서 자기 위치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러도 흘러가지 않아요. 그 위치를 고수를 해요. 그런데 GPS를 끄게 되면 바람에 흘러요, 기체가. 그럴 때 수동으로 조작해야 돼요. 액티브 모드라고 해서 수동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람 방향에 흐르는 걸 갖다 얼른 갑자기 움직이게 되면 기체가 막 움직이기 때문에 고정을 시키지를 못해요. 그게 이제 정상 접근이라는데 이 부분이 어렵죠. 그래서 이걸 삭제했고 추풍 접근도 삭제해서 이종원 실기시험 이 루틴이 간단해요. 그렇게 일종에 비해서 어렵진 않지. 그리고 이제 실기시험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면접관이 평가자가 구술시험을 봅니다. 면접시험을 봐요. 조종사 준수해야 될 사항은 뭡니까? 야간에 날리지 말아야 됩니다. 음주해서는 안 됩니다. 일몰 후에는 날리면 안 됩니다. 사람 많은 곳에 날리면 안 됩니다. 150m 이하 날려야 됩니다. 뭐 이런 구두 대답해야 되는 거. 그리고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 정식 명칭이 뭡니까? 예, 1종 드론입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초경량 비행장치가 됐죠.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멀티콥터 1종입니다. 2종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되는 거. 그런 구술 시험을 거쳐서 최종 합격이 되면 이렇게 자격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자격증을 처음에 받았을 때 엄청 기분이 좋았죠. 막 세상을 얻은 것 같고 뭐 날아가는 것 같아서 대한건설업체 제가 근무했을 때 거기 한 줄 쭉 해서 무인 멀티콥터 1종 그리고 지도조종자 이렇게 명함에 세워가지고 다녔었어요. 한때는. 지도조종자를 따게 되면 이걸 100시간 이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고 시험을 또 봐요. 그러면 이수하게 되면 갱신을 해줍니다. 여기에다 추가 사항이 여기에 더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자격증을 따게 됐던 그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야 이거 개인이 혼자서 자격증을 딸 수는 없어요. 등록된 학원에 가서 학원의 교관 로그인 기록을 받고 해야 돼요. 이제 교육기관을 사설기관하고 전문교육기관을 이제 비교를 해드리면, 전문교육기관은 어제 갔던 JT 드론 학원 같은 데가 전문교육기관입니다. 거기는 필기시험을 자체적으로 시험을 봐요. 사설교육기관은 개인이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교육기관의 전문교육기관은 필기시험을 자체적으로 그 학원에 가서 이런 학습장에서 20시간 공부를 이수하는 거예요. 항공법규 3시간, 그리고 항공기상 4시간, 그리고 운영이론 16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20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강의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을 보는 거죠. 평가시험. 40문제 50분 동안. 그러면 강사가 강의를 하면서 제가 여기 여러분들한테 하면서 이거 중요합니다. 조종사의 자격은 뭐죠? 이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항공기상에서는 온난기온 이거 꼭 시험에 납니다. 이렇게 강의 중에서 얘기하면 체크만 하면 70점 넘지 않겠어요? 20시간만 들으시면 되는 건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설교육기관에 가게 되면 개인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게 나이 드는 분들이나 시간이 없는 경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또 전문교육기관에서는 실기시험을 볼 때도 자체 시험을 봐요. 자체 시험장이 있어가지고 어제 JT 드론 학원은 거기서 1km 떨어진 곳에 전용 실습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비행 연습도 하고 시험을 볼 때 평가자가 그리로 와요. 와서 봐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연습을 자기 집안에서 하고 외부 평가자가 와서 하니까 부담이 없죠. 긴장도 덜하죠. 근데 사설교육기관은 개인이 이제 합격을 공부를 해서 따게 되면 실기 시험을 어디서 봐야 되냐면, 사설교육기관은 이런 영월, 청양, 보은, 전주 국가가 정해놓은 그 기관에 가서 보는 거예요. 저는 사설기관에서 면허를 땄는데 공부도 혼자 했고 그 다음에 사설교육기관에서 시험 볼 때 영월에 가서 봤어요. 여기.
그리고 영월에 모든 다른 사설 기관들이 옵니다. 가까운 그 근처에 있는 데서. 그래서 기체를 자기들이 쓰던 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거기까지 가서 평가자가 나온 데서 시험을 보니까 낯선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죠. 그래서 가능하면 필기시험부터 실기시험까지 전문기관이 더 낫다. 근데 이제 어디에서 비행 저 연습하는 거보다 이제 저기에서 차이가 나죠, 그죠? 비용에서 지금 자체 시험 물어보니까 어제 여기에는 전문교육기관은 일정을 따는데 한 200만 원 떨어졌다 그래요. 300만 원, 350만 원에서 지금 2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사설교육기관은 한 50만 원 정도 더 싸다고 보면 돼요. 50만 원. 그렇게 되면 나머지 이종은 거의 뭐 150만 원 정도 되면 사설은 100만 원 정도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육기관을 선택을 한다라고 할 때는 내가 어떤 그 교육기관을 선택해야 될까, 어떤 게 효율적인가, 내가 시간이 있는가를 선택을 해서 잘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제 그 전문 그 교육기관 실기시험도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설교육기관도 시험을 보려면 여기에 지금 충북에는 없잖아요. 청주에는. 그러니까 대전 가서 봐야 돼요. 여기 가서. 또 대구 가서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교육 일정이 시험 볼 수 있는 일정이 매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그러다 보면 시험 보는 일정가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금지구역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비행금지구역이 너무 이게 많습니다. 이 지금 보면 금지구역에 저기 빨간 거 한 대가 휴전선, 원전, 서울시 대부분인데 여기 P1선부터 P65, P1, P2, P3 이 부분이 원전이에요. 다 5개가. 그리고 이건 휴전선 부분, 그리고 서울 부분은 비행 금지 지역으로 묶어놨어요. 비행이 못 날려요,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관제권은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내에 이 녹색 부분. 우리나라 남북한이 대처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작은 면적에서 군부대가 너무 많아요. 많다 보니까 여기에 다 관제권 9.3km를 금지구역으로 묶어놨으면 실제적으로 편하게 날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비행 공간 이런 데 다 산악지대인데 뭐 산악지대 비행기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금지 지역이고,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고도 150m 이상은 못 날리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이하에서 날리도록 돼 있고, 그리고 인구 밀접지역, 인구가 밀접되어 있는데 이런 데서는 또 못 날리게 돼 있다 보니까 비행 금지 지역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금지가 이게 못 날리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으면 돼요. 근데 허가죠. 국가가 이제 어떤 분야에 따라서 까다롭기도 하죠. 다음에 이제 비행을 제한하는 구역. 그래서 앞에 알자가 들어가 있는 거 보면 비행을 제한하는 이런 구역들이 또 있다. 비행 전용 구역도 있습니다. 비행 전용 구역은 비행기 날릴 수 있는 지역. 여기 보면 1번 초경량 비행장치 전용 구역 21개소 전국에 지정해 놨어요. 충북에 2군데가 있습니다. 청주에 비행 전용 날릴 수 있어요. 아무 제약 없이, 승인 없이. 여기 어디냐면 병천천하고 미호천인데, 충청대학교 지나가다 보면 여기에 이게 옥상교인가요? 지금 공사하는데 그 옥상교 있는데 여기에 미호천이 있는 이 미호천의 둔치 부분에 이 부분에 마음대로 날릴 수 있고, 이 전용구역이기 때문에 그 우측으로 보면 병천천이 있는데 병천천 일부가 여기가 초경량 비행장치 제한구역으로 해서 여기서는 아무 조건을 없이 날릴 수 있는 이런 2군데를 정해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주시에서는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을 좀 해달라. 그 자유화구역은 이런 미호천에 와서 철새떼가 도래했을 때 철새떼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리고 생태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조류학자들이나 우리 청주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드론으로 촬영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게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이에요. 그 신청을 했는데 2번 거절된 게 공공부대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경직이 많이 돼 있죠, 그죠?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철새가 올 때마다 그때 이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이런 불편한 것도 개선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해도 많이 개선돼요. 그래서 이제 비행 가능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비행 가능한 지역이 도대체 어디요? 어디서 날려야 돼? 그러면 A인데 이제 이런 앱이 있어요. 드론 레이디 투 플라이하고 드론 플라이가 있는데 이건 이제 드론 플라이 앱을 깔아놓은 건데 지금 현재 위치가 이제 여기에 지금 있어요. 제가 위치가 이제 여기 현재 위치에 찍혀 있는데 여기 뜨는 거 보면 관제권, 관할 기간 승인 필요, 관제권이란 말이에요. 공무상한학교에서도 9.3km 이내 제한 지역에 있잖아요. 금지 지역이. 그러니까 금지 지역인데 허가를 받았죠. 저희들은 사전에 허가를 여기에 신청을 해가지고 촬영하고 그리고 비행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이따가 여기서 운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관제권이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노란 부분이 여기 충북권인데 이 다 뭉쳐놓으면 이 무심천에서 도심에서 날릴 수가 없어요 전혀. 어디서 날리라는 얘기예요. 저 남성이나 저쪽에서 조천 쪽에 나가서 날릴 수가 있어요 그 지역은. 근데 볼 게 없잖아요. 도심에 벚꽃에 아름다운 벚꽃을 찍고 싶어가지고 사진기를 사도 드론을 가지고 있어도 나가서 찍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허가 절차가 허가를 해주겠지만은 번거를 많이.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니라 이제 이런 부분. 청원군의 그 저쪽에 남성 부분을 찍으면 미지정 공약 이렇게 날릴 수 있다. 안전비행을 준수하면 된다. 150m 미만에서 그냥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남성이나 이런 부분을 찍어보면 이게 나와요. 여기는 군작전 지역, 안전비행 준수, 옥천, 보은 이런 데는 찍어보면 이런 데는 다 날릴 수 있어요. 이런 데 옥천이나 이런 데. 그래서 나중에 드론을 사게 되거나 날리고 싶을 때는 여기에 드론 플라이 앱이라든가 레이드 투 플라이 앱을 이렇게 따르면 그 장소가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마음대로 날릴 수 있는 지역이냐 아니면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전에 복잡했는데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사이트라는 게 있어서 드론 그 민원 드론 민원 포털 사이트에 인터넷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지금 얼마 전부터 생겼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행 신청, 촬영 신청 다 각각 돼 있어요. 원래 그 비행을 승인 신청하는 거는 지방항공청, 해당 지방항공청에서 승인을 해주는 거고 이 그 촬영은 군부대 협의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방항공청과 군부대 다 협의를 얻어야 해서 각각 그전에는 얻었는데 지금 와스탄 민원을 해서 신청과 촬영 그 허가를 같이 신청하면 여기에서 접수돼서 양쪽 기관에서 동시에 회신을 해줘요. 그러니까 드론을 날리겠다라고 할 때 최소한 3일 전에 신청을 하면 이 허가는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나왔죠. 그렇지만 목적이 어느 거에 따라 가지고 허가 안 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고 신고서 등록하는 주경량 비행장치 2km 이상이 되는 것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신고를 해야 되는 신규를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또 변경 신고도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이전 신고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말소도 해야 돼. 말소. 신고는 좋은데 나중에 드론을 잃어버렸다. 또 드론이 파손됐다. 그럼 그냥 가만히 있게 되면 나중에 말소 신고 안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까지 부과하니까 말소 신고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을 날릴 때, 이때 날릴 때는 안전수칙에 주의해야 된다. 안전수칙은 뭐냐면 이 드론 사고를 보면 드론 충돌이라든가 프로펠러끼리 부딪힌 거라든가 특히 이제 드론이 내리고 뜰 때 쉽게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가 손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 그리고 드론끼리 충돌하는 경우 띄우다가 가까이서 이런 사고들이 많고 특히 배터리가 폭발되는데 그 드론은 리튬 폴리머의 그 드론을 리튬 폴리머를 써요. 이 배터리를. 근데 리튬 폴리머는 이 용량이 크고 충전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배터리가 이게 부풀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럼 부풀면 터진다고. 그래서 그러한 폭발 이런 부분들을 조심을 해야 되고 드론 비행 안전 수칙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비행이 가능한 곳에서 유관거리에서 비행을 해야 돼요.
그럼 유관거리라고 보통 우리가 얼마나 거리를 봐야 될까요? 가시지역을 1km 이내에서 날이라는 얘기예요. 1km 이내에서 더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는 팬텀이라든가 매빅이라든가 이런 기종들은 6, 7km까지 날아가요. 그래서 자동항로로 이렇게 해놓으면 자동 설정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해안가를 날아가요, 본인이. 그럼 6km, 7km까지 찍고 온다고. 원칙적으로 그것은 안 되죠, 그죠?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6km 갔다가 리턴홈 장치가 있어가지고 다시 같은 경로를 잡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일단은 원칙을 시각에서 보이는 1km까지 이 내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야간에는 날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비행하지 않습니다. 또 낙하물 투입 안 합니다.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하지 않기. 음주 상태에서 비행을 하면 이거는 자동차 음주 기준보다 더 커요. 자동차 음주 기준이 0.03 알코올 처부터 처벌 기준에 들어가는데 드론은 0.02%서부터 음주 처벌 기준에 들어가요. 음주하고 드론을 날렸을 때 드론에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크다라고 해서 드론은 오히려 더 크게 해놨어요. 그래서 술 한잔 먹고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드론은 그럼 상태가 커요. 이 벌금상 이따 벌칙 조항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드론 비행 금지죠. 비행장 주변 관제권 9.3km는 안 됩니다. 또 금지 지역은 휴전선 그리고 서울 수도권 일대 그리고 원전 지역 이런 지역은 안 됩니다. 그리고 높이 150m 이하는 에서 날려야 돼요. 150m 이상 날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건물이 여기 끝에 있는데 건물 끝에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지상 기준점으로 150m인데 그럼 여기 끝에서부터 올리면 여기서부터 150m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150m 하면 250m까지도 날릴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계속 말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그럼 옥상에서 날리지 뭐 그래서 150m 이내니까 이렇게 하는데 제도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런 그런 규정들이 아직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있다.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과태료나 벌금 부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음주, 약물 위반 비행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요. 이 벌금인데 나머지는 과태료 근량이에요. 이거는 다. 그런데 여기 기체 신고 변경 안 하는 사람들 이거 벌금, 징역 이런 것들은 과태료는 이거는 징계예요. 나중에 전과 기록이 남는 거잖아요. 과태료는 아니지만 그래서 음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맞춰 신고 안 했을 경우에 아까 맞춰 신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30만 원 최대까지 벌금을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 다음에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한 경우 조종자 자격증이 없는데 자격증을 날렸다. 그러면 300만 원까지 벌금 불과해요. 1차 걸렸다 150만 원, 2차 걸렸다 225만 원. 그럼 올해 2번 걸렸어요. 조종자 증명 없이 올해 2번 걸렸어요. 그럼 내년 1월 1일 날 가가지고 또 걸렸어요. 여기에 조종자 증명 없이 또 했어. 그럼 3차인가요? 3차 3번이네. 이거는 1년에 한 번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서부터는 2차는 없어지고 내년서부터 다시 1차로 1월 1일에 위반하는 1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태료 규정이 있고 행정처분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 날릴 때, 드론 날릴 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드론에 대해서 드론 작동기를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비행을 이제 가서 이제 집중하실 건데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면 이 상승키, 전후키 여기 드론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여기 자격증 드론 날려보셨다. 아직 없으신가요? 네, 아직 저기는 드론 이제 초보시네요, 그지? 그래서 이제 가면 교관님들이 이제 먼저 이 키보드 만드는 것부터 파츠법이라 해가지고 잡는 법부터 알려주실 건데 일단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면 드론 조종기 작동을 할 때 드론기에 이제 여기
요 스틱에 왼쪽 부분 요 스틱은 쭉 앞으로 밀면 이게 드론이 떠요. 쭉 서서히 해야 되겠죠. 떠요. 그 다음에 뒤로 당기면 올라갔던 비행기가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요 키를 이쪽으로 내리면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좌로 회전을 해요. 또 우측으로 밀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요 키는 왼쪽에. 그러면 오른쪽 키는 스틱, 드론 전진. 스틱은 앞으로 밀면 전진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뒤로 밀면 후진. 이건 좌로 밀면 드론이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는 거고, 또 요거는 스틱은 우측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원주 회전을 우회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쪽 키는 이렇게 지금 좌회전 이쪽으로 가야지 스틱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비행기가 제자리에서 돌겠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원주를 그리려면 앞으로 밀어줘야 되겠죠. 이 키는 앞으로 밀어주면서 이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야 이렇게 원주 방향으로 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 키를 써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밀고 이건 참 이렇게 도는 거지 이러다 보면 뺑뺑뺑뺑 돌아가서 딴 데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키에 익숙해야 돼요. 조작 키에. 그래서 이따가 나가오시면 어려운 부분은 뭐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운전을 하시다 보면 한 30분 정도 비행하시다 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이 부분. 단지 더 이제 내가 자격증을 딴다는 건 고도의 연습이 이제 많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작동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제가 이제 그 자격증을 이걸 땄을 때 필기 시험을 봤어요. 필기 시험을 보고 1차 만에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기 시험을 보는데 실기 시험을 볼 때 제가 이제 뭐냐면 실기 시험도 1차 만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학원에서 전설처럼 입문해요. 나이 드는 사람 치고 1차 만에 실기까지 했다는 전설적으로 지금도 해자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운이 좋아서 그래요. 이랬는데 교관을 잘 만나서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연습을 많이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도비드론이라고 제가 그전에 도비 운동장에서 날리다가 운동장에서 그 신고가 들어오는 바람에 훈계 받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거실에서밖에 날릴 수 없겠다. 그래서 거실에서 날렸어요. 거실에서 날리다 보니까 그 화분에 화초들을 다 치고 가는 거야. 날 애들이 날카로우니까 잘 조정이 안 되니까. 그리고 화분을 건드려가지고 깨지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들어와서 난리가 나죠. 그거.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까 그랬을 때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면 좋다. 아파트에서 문을 거실에서 열어놓고 앞에 운동장이니까 앞에 공간이 많으니까 좋아. 저 넓은 데로 날릴 거야. 그래서 창문을 거실 문을 열고 운동장으로 날렸어요. 잘 날아가죠. 운동장으로. 거칠 게 없으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이걸 몇 번 하다가 다시 되돌아오다가 벽에 부딪혀가지고 추락을 한 거예요. 아파트 고층에서. 그래서 떨어져서 파괴되는 바람에 저 자격증을 따야 되겠는데 그럼 뭘 가지고 연습하지? 그래서 결국은 그 시마 완구용 한빛 드론에서 나온 그런 드론은 3만원, 2만원에서부터 10만원짜리까지 있어요. 그런데 10만원짜리는 해상도 좋은 HP급 카메라가 달려있어가지고 영상까지 잘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건 필요 없고 단지 2, 3만원만 주면 카메라가 없어도 내가 조종기는 똑같으니까요. 조종기 가지고 저렇게 연습을 할 거니까 3만원짜리 C만을 산 거예요. 그래서 C만을 사게 되면 연습용은 이 그 프로펠러에 가이드가 돼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그러니까 화초나 TV 같은 데 가더라도 거기에 치지도 않고 이게 가이드가 이게 부딪혀가지고 튀어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서히 조정하면서 이건 앞으로 가고 이건 좌측에 누르면 회전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를 거실에서 계속 해본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 보면서 계속 이 조종키를 놓고 텔레비전 보면서 계속 만지작거리는 거죠. 그래서 실기 학원에 가면 교관이 굉장히 빨리 익숙하게 따라오십니다. 왜냐하면 실기 시험장에 가지고 큰 일종 대형 드론을 갖다가 굴리니까 놀라는 거예요. 너무 빨리 이렇게 익히는데요. 그건 집에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에 틀림없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나중에 드론 딴다라고 하면 이러한 작동법을 익히고 그런 연습용 한빛 드론이나 시마나 이런 거 사가지고
내부에서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라도 공간이 있으면 그런 건 괜찮으니까 날려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이제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 3일 동안 교육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이번 과정을 처음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고 전문 분야의 이론과 실습들을 좀 병행해서 많이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이해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동료들 또 후배님들이 또 이러한 기회들이 자주 많이 있어서 접해보면서 새로운 그런 첨단 기술을 적용한 기술들, 기법들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건설들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돼서 여러분들 선진 행정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